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IT부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단원 김홍도 6부죠. 예, 홍도의 꿈은 과연 그림 그리는 신선이 될 수 있는지 부제를 생황 부는 동자 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홍도는 서민에서부터 군왕까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을 다 그렸죠. 예, 오늘은 신선을 그립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 신선은 어떤 모습인지, 예, 그가 과연 그 신선들 무리 속에 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린 신선들 중 가장 홍도와 흡사한 신선이 누군지 한번 추정해 보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군선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리군자에 신선선자에 그림도자죠. 예. 물이 지어 있는 신선의 그림이에요. 이 군선도의 내용은요, 이 중국 고대 전설에 내려오는 것으로 중국 서쪽에 그 곤륜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에 서왕모라고 하는 신선이 살았습니다. 예, 서왕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 서왕모가 이제 생일잔치에 그 신선들을 초대해서요, 그 11명의 신선들이 수행 동자들을 데리고 약수를 건너가는 그런 행렬도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김홍도의 해상 군선도예요. 물 위에 있는 물이 진 신선을 그림이에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팔폭 병풍이거든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파도가 요란하게 치는데도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아주 흥겹게 잔치집에 가는 그런 우리 보통의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오늘 보실 내용은 신선들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서왕모의 연해 모습입니다. 19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작자 미상이라 그래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신선이 서왕모입니다. 네, 주변에 시녀들이 있고요. 이 서왕모는요, 곤륜산 꼭대기에 아주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이 궁전은 천계,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이 쉽게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왕모의 궁궐 왼쪽에 요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치수가 있고, 그리고 산 밑에 이제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의 그 파도가 수만 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해상 군선도를 보시면 아주 그 파도 치는 그곳을 건너서, 예,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궁전 왼쪽에 그 요지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어서요, 요라고 하는 연못, 그 요지예요.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이 서왕모는요, 중국 도교 신화에 나오는 불사 여신이에요. 서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 사는 그 여자 정령들을 관리했고요. 이 서화 정원에는 희귀한 꽃이며 뭐 새들이며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데, 특히 여기에 불로장생을 하는 그 복숭아가 있는 반도원이, 복숭아 동산이 있는 거죠. 반도원. 또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요, 이 복숭아꽃이 피는 것이 이상세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견도, 목류도원도 복숭아꽃이 피는 동산, 이게 이상세계예요. 이런 전설에서 다 유래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서왕모는요, 절세 미녀로 알려져 있죠. 예,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리고 관을 쓰고 화려한 거, 예,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봉황을 수놓은 그런 가죽신을 신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손에는요, 그 원시천존이라고 하는 신이 준 만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적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자예요. 오는요, 또 다른 한편 그 산해경이라는 그 경전에는요, 이 서왕모의 모습을 달리 말하고 있어요. 인간과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제 보석 비녀를 꽂긴 했는데 호랑이 이빨을 하고 있고 표범의 꼬리가 있는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왕모의 다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서왕모가 실제로 미녀냐 요괴냐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두 얼굴을 가진 서왕모의 그 이중성,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선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 중 하나가 일단 그 신선이 되려면은요, 불로장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로장생을 하려면은 선도복숭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도복숭아가 그 서왕모가 관리하고 있는 그 서화 땅의 반도원, 그 복숭아 동산에 있는데, 그 복숭아가 3000년에 한 번, 6000년, 그 다음에 9000년에 한 번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열리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신선계는요, 거기서 하루가 인간의 1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선계와 인간계가 세월이 다르죠. 어쨌든 이 반도원, 이 복숭아 동산을 관리하는 소유자가 서왕모기 때문에 이 신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신선이 된 사람들, 이게 다 서왕모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왕모가 신선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서왕모예요. 그리고 이 양쪽에 이제 다리 부분이 뱀처럼 꼬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희와 여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희는 그 태양을 받들고 있고요. 여화는 달을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이 서왕모의 막강한 지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왕모는요, 복숭아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이제 신선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푼다고 했죠. 요 그림이 요지연도의 부분도예요. 요 가운데에 있는 신선이 목왕이라고 합니다. 이 도석화라는 것은요, 김명국의 달마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불교와 도교와 관련된 그 철자연적인 내용이나 그 예배 대상이 되는 부처, 보살, 뭐 도사, 신선, 뭐 선녀, 선신령, 뭐 이런 분들의 그 화상, 얼굴이죠. 혹은 그 행적들. 그리고 교리나 종교적인 설화 등을 다룬 그런 그림을 도석화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종교적인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상용 그림이에요. 이 홍도는 풍속화보다 이런 도석화를 더 많이 그렸다 그러죠. 예, 특히 신선도를 많이 그려서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도교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 불교 의식과 함께 국가 주관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은 유교를 표방하는 나라 아닙니까? 조선 초까지만 해도 왕실에서 이렇게 이 도교 행사를 의식을 많이 행했는데, 이 유교 세력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이제 점점 이 도교가 이제 쇠퇴해 가면서 그것이 점점 이제 민간 신앙으로 흡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교에 등장하는 신선이나 이런 신령, 이런 선녀들과 관련된 그런 거, 그리고 이 뭐 홍길동전이나 전우치전 등에 나오는 그런 도술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서 도참 사상이나 풍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민간 설화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홍도가 이 도석화나 신선도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서민들, 민간들에게는요. 특히 이제 홍도는요, 다른 화가들과 달리 그러니까 병풍 중심의 그 대작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솜씨가 뛰어나다 보니 이제 많은 고관 대작들의 주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예. 여기 이제 김홍도의 군선도입니다. 예, 보셨다시피 배경이 없죠? 인물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세 무리의 신선들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방향은 왼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 약수, 이 파도는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 파도가 없기 때문에 좀 생동감은 좀 적지만요. 이 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인물에 대한 캐릭터가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김홍도의 요 군선도를 중심으로 요 나오는 11명의 신선들을 소개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팔표 병풍 아래 병신춘사 사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시죠? 병신년이면 1776년이에요. 홍도가 31살 때예요. 네, 사능은 홍도의 자입니다. 네, 그래서 1776년 봄에 그리다는 것이죠. 네. 당시에 그 역관이었던 그 이민식이라는 사람에게 주문을 받고 그린 건데요. 이 역관은 통역관입니다. 이 역관들이요,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수장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부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관이었던 이민식이라는 사람이 주문해서 그린 그림이 이제 군선도입니다. 앞에서부터 신선을 보시겠는데요. 요게 첫 번째 신선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신선이 하성고, 그리고 오른쪽이 남치아인데요. 유일한 그 여자 신선이라고 그랬죠. 예. 당나라 때의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하고 전혀 다르죠. 꽃사슴이 있고요. 예. 태어날 때 그 이마에 6개의 그 털럭이 있다고 하는데, 씨앗 그 주머니가 달린 연꽃 줄기를 들고 다닌다 그랬어요. 요게 연꽃 줄기예요.
요게 요 씨앗 주머니가 달린 연꽃줄기를 들고 있는 하선고 신선이에요. 요 그림은요, 서왕모의 그 생일잔치에 가는 8명의 신선을 그린 거예요. 요 8선 중에 요 한 명이 유일하게 여자 신선이에요. 하선고라고. 이 도교의 그 사원에는요, 그 8명의 신선들을 모시는 8선 궁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8선 궁이요, 왜 유명하냐면은 요 등장 인물들이 직업군이 각각이에요. 말하자면 그 도사도 있고요, 관직을 했던 관리도 있고, 그리고 거지도 있고, 시인도 있고, 황제의 친척도 있고, 그리고 이철계라고 하는 거지며, 뭐 여자도 있고, 남녀노소나 빈천 북이랑 상관없이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신선들보다도 훨씬 인간적으로 더 가깝게, 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인지 이 팔선도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하선고는요, 15살 때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진주조개를 먹으면 영생한다, 뭐 이런 꿈을 꿨나 봐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요, 물론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뭔가 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야죠. 뭐 아무거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인데 진주조개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런 꿈을 꾸고서 그래서 그거를 먹었대요. 진주조개를 먹고 나니까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마음대로 언덕을 떠다녔다고 합니다. 신선이라고 한다면요, 이 도교나 도가들의 롤 모델이에요. 워너비예요. 이 도교나 도가에서는 최고로 되고 싶은 사람이 신선이거든요. 도교의 그 사상을 보면은 철학적으로는 노자 장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요,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했고 무위자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요, 이 정신보다는 육체적인 불로장생, 불로불사를 목적으로 해요. 일단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몸을 만드는 것의 첫째가요, 몸이 가벼워져야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했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이 도로서, 도력으로 몸이 가벼워져서 하늘을 둥둥 떠다닐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의 이 머리로, 이 좋은 이 이성의 머리로 상상할 수가 있냐고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있어도 도력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망하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도의 이 길로 가는 것에 첫째가 몸을 만드는데, 그 몸의 그 징조가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이 몸이 천근만근인 사람은요, 업으로 눌려서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냥 온몸에 전생 업이며 금생에 지은 업이며가 그냥 온몸을 내리둘러서요, 몸이 천근만근이면 벌써 이건 아닌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것의 끝이 불로장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몸이 가벼워져서 어쨌든 이 하선고는 그렇게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환상적이죠. 꿈 같은 얘기입니다. 또 예술가들은요, 이 하선고를 연꽃으로 장식된 그 여인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요, 운목가루를 먹고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운목가루는요, 광물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암에 좋다고 이제 비싼 값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잘못 드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이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서왕모가 이 한무제에게 이 불로복숭아를 4개나 줬습니다. 4개 주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절대로 막행막식하면 안 된다예요. 불로복숭아를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 그런 복숭아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무제가 71살 때 죽어요. 죽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런 인물인지. 예. 불로복숭아뿐만이 아니라 운목가루 아니라 신주개를 먹는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요 하성고 옆에 있는 요 남채화가 여기는 여신선의 모습인데요. 이 남채화는요 여장 남자입니다. 이 중국 전통극에서 그 여자 옷을 입고 남자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배우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남채화 역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예, 요즘 말하면 트랜스젠더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채화는 인간 세계로 기양을 왔다가 정말 누더기 적삼을 걸치고 한 발을 벗은 채로 이렇게 맨날 술에 취해서 걸식하고 당기더니 어느 날 술을 먹더니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업으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떨어져서 그 고생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남채화예요. 여기서 남자잖아요. 예, 이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인연이 되는 그런 인간들 만나면 이런 거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중생구제의 상징입니다. 예, 이 그림이 두 번째 무리의 신선들이죠. 예, 이 그림 풍을 보면요. 굵은 먹선으로 이렇게 윤곽을 쓱쓱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얼굴 같은 표정 같은 거는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해서 표정을 살렸죠. 손가락이나 뭐 소품들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게 그렸어요. 윤곽도 쓱쓱 그린 것 같은데 이 몸의 자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궁정 그림의 급이죠. 굉장히 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옷은 주로 연한 청색을 입었고요. 예. 얼굴은 약간 갈색, 브라운이 조금 들어간 것 같고, 예. 이런 데는 또 홍색이 들어가 있죠. 예. 백발에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있는 신선이 이제 장과로라고 하는 신선인데요. 당나라 때의 사람입니다. 여기 신선들은 다 실제 인물이에요. 예. 불사조, 죽지 않는 그런 그 새, 불사조의 깃털과 그 불로장생한다는 복숭아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박쥐가 있죠? 이 장가로가 나오면 항상 박쥐가 나와요. 흰 박쥐거나 검정색 박쥐거나. 이 박쥐를 대동하고 다니는 이유가 이 박쥐의 정령이 화해해서 장가로가 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나귀는요, 하루에도 수마리를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천족통입니다.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과학의 힘으로 천족통, 천안통, 뭐, 다 이뤘어요. 오신통을 다 이뤘어요.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 얼굴을 다 볼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에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있고, 오신통이 다 터졌어요. 과학으로. 그러나, 이것이 도력으로 오신통이 통하는 것과 이 과학의 힘으로 오신통이 터진 거는 다릅니다. 예, 그 다름이 이제 앞으로 세계에 보여지게 되죠. 예,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요 당나귀가요, 머리를 슬쩍 치면은요, 종이처럼 얇아진대요. 그래서 상자나 채 속에 싹 넣었다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되면 거기다가 바람을 슉 넣으면 다시 이렇게 당나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는 것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장가로가 굉장히 도술이 뛰어나서 그 당나라 때의 그 황제였던 그 당태종과 당고종이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측천무가 강제로 이제 막 부르니까 절 기둥에다 머리를 부딪혀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천무도 이제 도리가 없죠. 그래서 포기를 했더니만 얼마 안 돼서 다시 그 항산에 거기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예. 이 장거리에 관한 도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당현종 때에도 궁궐을 한번 와서는 그 요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도술을 보여주는 이유는 신선이라는 것은 너희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예. 예. 그거 중요하죠. 달라. 니들하고 달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선들이 이 도를 구하는 것,
신선이 끝이 아니거든요. 신선 위가 있죠. 부처가 있죠. 예. 이 신선만 해도 불로장생이에요. 죽지 않는 거거든요. 몸이 있는 거예요. 이 신선까지는. 그런데 이 부처의 단계를 가면 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갈 길이 멀어요. 예, 그래서 이 신선들이 도를 구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술이나 무슨 요술이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뒀다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도를 구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요술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요술을 보여줘서 뭐 너희들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당현종을 한번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간에서는요, 이 장가로를 신랑 신부 방, 신방에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해요. 그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선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가로가 그런 점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요게 이제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는 장가로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조국구라는 신선이에요. 국구, 이게 관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딱따구라고도 하고 옥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표지요, 말하자면. 일종의 홀이에요. 예. 동생이 자꾸 그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이제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산속에 은거에서 살다가 11명의 신선 중에 속하는 그 종리권과 여동빈, 그들을 만나서 환진비술이라는 비법을 전수받아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그렇게 됩니다. 예, 조국구입니다. 요게 그 옥판이죠. 딱따구라고 하는 옥판이에요. 그리고 요 구석에 퉁소 부는 요 사람이 한상자예요. 이름이 상자입니다. 예, 미소년이죠. 예. 이 신선은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그 한유 아시죠? 한유의 증손자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 신선은 전생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도를 배워가지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대요. 항상 피리를 불고 다니는데 화분을 이렇게 확 뒤집으면 순식간에 꽃을 피게 하고 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빈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종리권, 뭐 여동빈 다 스승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연이 있습니다. 얼굴이 전혀 다르죠? 예. 그 맨 앞에 그 부제 그림으로 그 퉁소 부는 동자 신선을 요 사람이 한상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의 신선들입니다. 여기 맨 앞에 풀이 하나 달린 소를 탄 신선이 노자입니다. 예, 들고 있는 책이 노자도덕경이죠. 예. 태상노곤이라고 불리면서 신성시대죠. 예, 철학자이긴 하지만 평민들에게는 성인으로 승왕되고요. 당나라 때 그 황실에서는 이씨잖아요. 노자가 이씨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그 조상이다 해서 황실의 조상으로 예, 이렇게 숭배되기도 해요. 그래서 태상노군이라고 불리는 거죠. 예, 노자입니다. 예, 노자 써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 요 그림에 두루마리를 피고서 이제 붓으로 예, 글씨 쓰고 있는 모습이 이제 문장을 잘한다는 문창이라는 시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대머리인 신선이 종리권이에요. 종리권. 이 종리권은요, 몸집이 굉장히 뚱뚱했다 그러죠. 그 영생을 찾아서 속세를 등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은둔하고 살았는데요. 아주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수염이 많이 났죠. 예. 말총술이 달린 부채를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연금술에 아주 비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때로는 무사로서도 행세를 했고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8선 가운데 가장 그 지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금욕지위로 알려져 있는 이철계에게 개종함으로써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위가 낮아졌다고 하죠. 여동빈의 스승이에요. 이 종리권이. 그러니까 종리권 밑에 여동빈 밑에 한상자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리건이 갑자기 이철계 밑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또 서열이 또 복잡해지겠죠.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이 인간 세계하고 이 법계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스템은요. 글쎄요, 모르죠, 제가. 이 종리건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어진 것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동빈인데요. 이 여동빈은 보시다시피 이 두 번을 쓰고 있죠. 칼이 특징이에요. 이름이 암이고 호가 순양인데 당나라 때 도인으로요. 유명한 게 화초선 부채를 들고 있는데 특히 보검, 이 칼, 검선입니다. 칼로서 선인이에요. 채찍과 두건을 쓴 것이 특징이고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다는 것이에요. 종리거를 만나서 금단 대도를 터득해서 득도했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신선이랍니다. 여동빈은요, 이 칼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여동빈은 어렸을 때 이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딱 끝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나 봐요. 그로부터 이게 다 부질없구나, 일장춘몽이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그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다 일장춘몽이구나 이렇게 느껴도 속세와의 인연을 끊지는 않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허망함을 느낍니까? 그러면서도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끊는다는 게. 차마 못 끊지 않습니까? 그게 집착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마법의 칼, 채찍을 들고 있는 학자로 이제 묘사도 된다고 해요. 여동빈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정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가 인연을 찾아서 이 장생수를 전하려고, 이게 전해야 돼요. 이게 자기만 알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을 찾아서 자기의 법계를 이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생수를 전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머리빗을 파는 장사로 변장을 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빗으로 말하면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됩니다. 이 빗값은 천냥이에요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미쳤군 이러죠. 드디어 미쳤군.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다 그러고 있으니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따라야 이게 새가 늘어나고, 새 있죠. 새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공력이 되고 도력이 되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 안 따르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자란 거죠. 뭔가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동빈이가 한 노인을 머리를 이제 그 빗으로 머리를 빗어줬더니 금방 머리가 검어지면서 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서로 앞을 다투어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 승천했다고 합니다. 환상적이에요. 이게 1 더하기 1은 2다라고만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를 넘어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겪지 않고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고서도 못 믿는데, 눈앞에서 보여주고 보는데도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 인연이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냥 딱 듣고 딱 보고 그냥 바로 그렇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구나 해도 거기서 또 한 발 나가는 게 백척간도 진일보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공부라는 게 뭐 많이들 공부들 하셨겠지만 이 때때마다 백척간도 진일보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게 어느 순간에 거기서 넘는 거, 한 발짝 더 가는 거, 그거 못해서 다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거 못해서. 이 여동빈은 도교 교파의 창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력이 높아서요. 이 전 당시에 이 사람이 지은 시가 200여 편의 시래요. 정말 신선이 안 되겠습니까? 도교 경전이 수십 건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검선이에요. 천둔 검법. 하늘이 감춘 검법이에요. 하늘이 감추고 있는 검법.
그러니까 이 천둥건법은요, 여동빈이가 출가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다가 여산에서 활용진인이라는 이인을 만나서 그에게 전수받은 것이 이제 천둥건법이에요. 그래서 무협소설의 최고의 검술사로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월당 김시습이 이 건법을 전수받아서 다음에 홍유손에게 전수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는 동방삭이죠. 예, 요게 이렇게 다몽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예, 전환시대 때의 사람이에요. 예, 성이 장씨입니다. 굉장히 유머가 있고 말재주도 좋고 문장력이 뛰어났다고 하죠. 예. 이 한무제가 인재를 구할 때 직접 자신을 추천한 사람이에요. 유머스러워서 그 한무제를 굉장히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동방삭은 서왕모에게서 복숭아를 3번이나 훔쳐가지고 삼천갑자 18만 년을 살았는데 한무제는 71살 살고 더 이상 뭐 어쩌고 하는 얘기 없어요. 동방삭 투도도라고 해서 동방삭이 훔친 그림이에요. 이게 동방삭이 서왕모에게서 복숭아를 훔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명나라의 화가인 오이가 그린 작품인데요. 그 서왕모가 하는 말이 그 한무제 옆에 이제 동방삭이가 있었는데 저 동방삭이가 내 궁궐에 와서 몇 번 복숭아를 훔쳐갔다. 그러면서 동방삭은 별 스타 있죠. 하늘에 있는 별이 정령인데 하늘에서 죄를 짓고 잠시 인간 세상으로 추방돼서 한무제의 신하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저 녀석은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방삭은 성공을 했고요. 한무제는 실패했습니다. 예, 굉장히 처세에 능했다고 하죠. 예, 풍자와 해악으로 당대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동방삭의 그 처세론이 그 도교에 영향을 주어서 이후에 그 신선으로 추앙됐고 지금은 그 장수의 아이콘으로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호리병을 든 이철괴라고 하는 신선이에요. 맨 끝에 서주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름은 응양이에요. 그런데 이철괴라고 불리는데 이 철은 철자고 괴자는 지팡이 괴자입니다. 쇠로 된 지팡이예요. 다리를 절고 있는 거린이고요. 차시환원으로 유명해요. 차시환원이라는 것은 이 차자는 빌릴 차고 시는 시체 시자죠. 환은 바꿀 환이고 혼자예요. 시체를 빌려서 혼을 바꿨어.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응양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두를 수행을 했는데요. 어려서부터 혼을 뺐다가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의 혼을 빼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몸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가 선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은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 몸을 화장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이응양이가 와서 그 몸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급하게 빨리 이 다리도 절고 이렇게 생긴 거지가 그 죽기 전에 얼른 그 몸으로 들어가서 이 거지의 몸을 빌어서 자기 혼을 살린 거죠. 이 거지예요. 관상을 보면 거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목구비를 다 가진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건 조국구고요. 이철계입니다. 이 쇠지팡이가 있고 여기 조국구가 딱따구가 있죠. 그래서 꼼짝없이 이철계는 이 거지의 몸을 가지고 행세를 하게 됐죠. 요 그림 보면 요 호리병은 안 보이는데 여기 연기가 이렇게 보이죠? 요 연기는 응양의 그 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손기술이 있어서 싹 하면은 이게 샥 이렇게 몸을 바꾸고 그런 기술이 있었던가 봐요. 혼이 싹 들어갔다 싹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으로 11분의 신선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얼핏 보면 위에 등장하는 이런 신선들이 모두 중국인이고 때문에 중국을 숭상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요. 식민사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습니다. 그 위에 등장하는 이 신선들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지금 이 대명천지에도 그 중국이 그 정책으로 우리 역사를 얼마나 왜곡시킵니까?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많이 없애고, 예,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누구는 한상조고, 조국군은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신선들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중국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중국에서는요 이런 형식의 인물도가 유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홍도가 역시 이 신선도에서도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 홍도 그 자신만의 그 독창적인 화법으로 그죠? 예. 각각의 사연이 있는 신선들의 모습을 아주 개성 뚜렷하게 소품과 함께 표현을 했고, 그죠? 예, 그리고 이 바람에 날리는 이런 옷자락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거침없이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려낸 것 같은, 그래서 기운 생동하는 활기참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이 인물들의 그, 친근한 인물 표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인물은요 엄격하고요 특징이 일본은 좀 과장돼서 좀 괴이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법은 이제 왕정 그 화가인 만큼 좀 품위가 있고 신선이기만큼 또 그 자태면이 풍속화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채색이 담채가 아닌 진채예요. 뭐 다몽색이라든가 연한 갈색, 청색 이런 색깔을 넣었죠. 그래서 신선들의 자태를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랬지만 또 아주 정확한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단원 독창적인 도적 화법이 보면은 각 신선들의 개성이 뚜렷하다. 옷자락이 활달하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동감, 친근한 얼굴 표현, 이런 것은요, 유독 단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생동감이나 친근한 인물 표현, 이건 풍속화에서도 보여준 표현인데요. 이 단원의 신선들은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도속화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치도 이제 불가에서 그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어서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죠. 예, 이것은 선비라면 모두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선을 선비의 연결로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모든 선비는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 민족 정서에 뿌리 박힌 그런 그 미적인 정서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우리 가슴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도는 이 정도면 화선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뭐 딱히 화선이 아니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화선이라면 화선이죠. 그렇죠? 예. 이 홍도는 이 군손도로 인해서 28세경에 어영화사로 발탁돼서 정조 즉위하면서 이제 그의 총애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용주사의 그 삼세열의 불 탱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왕 내친 김에 화불, 예, 그림 그리는 부처는 어떤지 예, 화불로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삼세열애불을 그리면서 그가 정말 그림 그리는 부처가 될 수 있을지 예, 한번 가늠해 봐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화선이 된 예, 홍도의 군선도를 보셨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